발판자가 쓰는데 이 세 개의 글자가 합쳐진 이 법자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가끔가다 제가 법이라는 무엇인가 해서 이 글자 하나 가지고 한 시간씩 하긴 합니다. 오늘은 뭐 이거는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자리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프로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와서 떠드는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학력에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제가 포천시 관인면에 소재한 관인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거기는 또 수복지구죠. 요 양문칠 하면서부터 이제 수복지구의 아버지는 원래 철원분이고 어머니는 뭐 관인분인데 빠져 있고 지금 평통은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상임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중앙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이탈 주민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단체인데 북한인권 단체의 NGO계의 삼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저희가 상임 연구원들만 한 15명 되고요. 전체 직원 인턴까지 다 합치면 한 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경부터 탈북해서 내려오신 분들 하나원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그 지위를 박탈당해서 못하고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부에서도 되게 이거를 제한해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백서를 계속 내다가 일부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통일되고 나면 북한의 반인권 세력들에 대한 그 이제 과거청산이라 그러죠. 그걸 이제 준비하고 국민의 내적 통합을 연구하는 그런 조직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93년도부터 검사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근무지가 법무부 특수공명과였습니다. 지금의 통일법무과인데 거기서 이제 대북관계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북한을 한 8번 다녀왔습니다. 그냥 어디에서 회담도 하러 가보고 그냥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지금 20년 넘게 하면서 주 직업은 변호사지만은 사실은 학교에서 강의하고 책 쓰고 연구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살아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책도 썼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포천에 좀 자주 올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그 법적인 제도 개선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거 되게 법적인 문제로 좀 복잡합니다. 설명드려야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이렇고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말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및 정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법률 용어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용어와 연계가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북한 지역에도 외국인도 있고 거기 외국인이 거기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주소 있죠. 직장도 있고 또 경고해 주셨네. 뭐 화교, 조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계속 중국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조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나중에 보호 결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국적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오늘은 그 부분만 좀 간단히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 화면이 2019년도 11월 달에 동료 선원들 죽이고 내려온 탈북어민 2명 강제 송환할 당시의 사진인데 나중에 이제 공개가 되죠. 이게 뉴스에 나오는 이 사람들 탈북 과정 이렇게 하면서 북한을 보낸다고 방송에 나오는 순간 저는 대형사고 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 대학원 제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어제 국회의원 이제 끝난 태용호 의원인데 태용호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바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다 집어던진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적인 북한 이탈 주민이 뭔지, 북한 주민이 뭔지에 대한 법적인 개념이 정확했다면 이런 사고 안 벌어졌습니다.
보낼 당시에 법무부 제가 근무했던 특수본부과 통일본부과에 BH에서 문의를 했어요. 이미 결정을 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당연히 대한민국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돼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작년 6월달에 당시 국가정보원장,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비서실장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작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하는데 또 적지 않은 법조인들이 또 관여를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하는 위정자들도 그렇고, 이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미국 국적은 미국 시민권은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정 출산도 하고 미국 배에서 태어나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속지주의라고 해서 영토주의에 근거한 국적 비교를 안 해요. 부모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자식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에는 누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안 써 있어요. 다만 헌법 2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래서 헌법 2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이 법률이 바로 국적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라서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토조항이 왜 관련이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조건은 조선인에서 부모가 조선인이거나 조선인의 다음인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그 자식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인주의를 택했는데 그 국적 원칙에서 뭐냐면 이주국적 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상실합니다. 이중국적자가 일부 있기는 해요. 뭐 연쇄 중국이 있고,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기본적으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의 국민이 되는 것은 외국적을 취득한 걸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헌법 3조가 그래서 관련됩니다. 헌법 3조 때문에 북한이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우리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국적법이 우선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고 영토조항은 북한이 국가가 외국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대부분 변호사들인데 가르쳐도 북한 이탈 주민법에 따른 보호 신청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북한 주민이 북한 땅에 있을 때 하고 탈북해서 중국 땅에 있을 때 하고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왔을 때 하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법적 지위가 달라지냐? 그렇지 않죠. 북한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탈북해서 중국가에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한에 들어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만 우리의 통치 관할권이 미친 지역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차이만 있는 겁니다. 중국에 탈북해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북한 국민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을 안 봐줍니다. 그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은 누구의 해석이 우선하냐면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바다를 미치는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죠.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지위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북한 주민 대한민국 주민인 거고 중국 입장에서 또 달리 볼 수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다 다른 거고 다 이런 건데 그걸 자꾸 하나로만 보려고 하니까 해석의 충돌이 생기는 걸로 이해하는데 해석의 충돌이 아니라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건 좀 생략을 하고 북한은 또 자꾸 이제 그 헌법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국적 하시는
북한도 유엔 회원국인데 왜 자꾸 국가가 아니라고 하냐. 그것도 국가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국가의 성인 여서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외웠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몬테비데오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항구적인 중립, 일정한 영토, 정부, 그다음에 외교 능력 이거 네 가지 요건을 보는데 뭐 그 뒤에 두 개를 하나로 주권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다 가지고 있고 유엔 회원이 됐다는 것은 국가를 의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엔 회원의 자격이 피스러빙 스테이트입니다. 평화 애호국. 그래서 회원이 되는 것은 국가인데 국가인데 왜 국가가 아니라고 하냐 자꾸. 그것은 국제법상 국가 승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기가 국가로서의 승인 요소를 다 갖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우리를 뺀 모든 국가가 저기를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너네는 국가가 아니야 하면 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분단국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이 국가가 아니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북한이 작년 말부터 이제 남한은 괴뢰국이고 이제 적대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별개 국가로 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통일부 가서 얘기하고 법무부 가서 얘기하고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북한은 우리를 국가가 아닌 외국으로 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거죠. 물론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못 봅니다. 헌법 3조 때문에. 그래도 대외적으로라도 쟤네는 우리를 외국으로 보지만 우리는 북한이 여전히 안국가단체고 교류협력의 상대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특수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론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북한의 주변 국가론에 대한 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되게 위축됩니다. 그런 주제를 가급적 거론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지금 뭐 이 주변 입장이니까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승인제도 뭐 설명을 드렸고 분단국이 남북한 동서독 뭐 남플러스가 분단국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 뭐 이런데 그 그러니까 남북한을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분단국의 개념이에요. 근데 분단국은 뭐냐면은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다 분단국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으로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쪼개진 나라를 분단국이라고 해요. 이 분단국의 특성은 하나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계속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작년 말까지의 남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분단국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였는데 독일은 조금 달라요. 분단 이후에 68년도에 동독이 헌법을 개정합니다. 물론 60년도 초반부터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겠다고 하다가 68년도에 헌법 바꾸면서 서독은 이제 완전 외국이다라고 해버리고 우리는 독일 민족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독일 민족이다라는 별개 민족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은 서독으로 수렴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후에는 결국 이 특수관계론이 양측에서의 특수관계론에서 우리만이 유지하는 일방적 특수관계론을 바꾸면서 앞으로 모든 게 막 달라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뭐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분단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막대자석으로 표시를 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요즘은 우리 국민의힘도 빨간색을 쓰고 있는데 노스코리아 빨갛게 한국 스타면 맨날 빨갛게 그리고 S자 있는 우리 남쪽은 파랗게 그리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자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막대 자석이죠. 근데 또 부러졌어요. 이때는 38선이라는 게 가운데 일자로 걷어 있다가 한국전쟁 치르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강원도 고성 이런 데는 요 빨간 게 밑으로 내려왔고 개풍 같은 데는 파란 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잘라졌죠. 두 개로 쪼개져서 다시 이렇게 합쳐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분단국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국가긴 하지만 이 반쪽짜리 자석도 자석의 역할을 다 합니다. 여기 N극에 쓰고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분단국의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의 그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제 크게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가족 특례법입니다.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거 좀 뒤늦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영등포에서 의사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큰 딸만 데리고 내려왔어요. 나머지 가족은 북한에 있었고 동생들이.
내려와서 이제 병원에서 돈을 뭐 수백억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쪽에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하니까 이제 재혼한 부인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하고 전처 소생이 큰 딸이 이제 상속을 받았는데 큰 딸은 그때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북한에 동생들이 있는 걸 알아요. 수소문을 해서 동생들을 찾아가지고 머리카락 꽂고 뭐 손가락 자르고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와서 친자관계 확인 소송해서 이기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상속 재산을 주겠다 이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잘못 살아가서 수십억의 재산이 북한으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부랴부랴 이 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보고 만들어달라는 건 저는 이 법 제정을 반대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만드는 김에 국내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이제 북한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뭐 이제 헤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재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이 2번이 되잖아요. 나중에 배우자가 내려오면 이 뒤에 한 전혼과 후혼 관계에서 후혼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혼이라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뭐 재판 북한에 있는 그 남편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재판이 잘 안 되잖아요. 북한도 서류 송달도 안 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중혼이 되더라도 그 후원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을 받더라도 재산을 못 넘어가게 막아놓고 다만 의료비하고 생계비 정도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게 만들면서 그거를 보내려면 통일부 장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게 만든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승인받고 북한에 돈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북한에 돈을 보내는 방법이 없어요. 다 불법 송금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불법 송금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은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를 통해서 돈을 보내요. 작년에 대구지방경찰청 특수사대에서 프로파를 수사하면서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막 영장 받아가지고 계좌 추적 다 해서 송금한 사람들 줄줄 불러다가 다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돈 보낸 사람들. 그래서 벌금 가족들 보내야 1년에 한두 차례 뭐 수백만 원 정도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넘어가고 프로파들이 대부분 다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가죠. 국정원에서 그거 알면서 20년 이상 넘게 가만히 놔뒀던 영역이에요. 공안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줄줄 불러다 형사입건 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벌금 몇백만 원씩 밀리고 막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벌금 낸 사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 법이 이제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이탈 중인법인데 이 처음에는 이제 월남 기순용사 특별보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는 뭐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죠 예전에. 그러다가 이제 기순 북한동포보호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이제 그 지원에 조금 이제 조정이 되고 97년도에 이제 북한 이탈 중인법을 만드는데 이때부터는 그 갑자기 고난의 행군기에 접어들면서 북한 이탈 중인법이 많이 내려오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의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정착지원금을 하나원 축소할 때 한 2천만 원이 2006년도 초반에 좀 넘었는데 그게 이제 2003년 뭐 그쯤에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뀐 게 사실은 제가 방금전 회의에 가서 주장을 해서 바꿔놓은 건데 지금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 당시 한 2천여만 원 받으면 탈북 불업가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로 비용으로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도 다 뺏기는 돈인데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백만 원씩 분할 지급하자 그랬고 300억 이렇게 나눠서 주기 시작하니까 그 프로파 비용이 당장 돈이 없으니까 한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또 첫 번에 줬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원 그다음에 처음에 핵심센터라고 국정조사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이 법이고 북한 이탈 중인법은 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바뀌고 있고 역대 정부마다 정착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뭐 잘해줄까 하는 이런 제도 개선들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항상 뭐 충분하지 못하겠죠. 예산도 제한돼 있고 또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기본적인 질입니다. 우리 국민인 거죠.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안 됐다고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금년 초에 3월달에 이제 법무부 통일부 주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 및 정책 지원 강화 방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그냥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 자활 지원 강화, 뭐 위기가구 밀착 지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어느 날 뭐 지금 생기가 어렵고 아까 제가 지금 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 정보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지원도 하고 뭐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은 애들 로스쿨 보내고 막 해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중에 변호사가 2명이 나왔어요. 올해 하나 더 붙을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대학원 떨어졌고 그 두 사람이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또 저희 단체에 와서 또 열심히 또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은 이제 막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이제 이건 진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은 조금씩은 개선이 돼요. 뭐 법도 개선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개선되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대구에 계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동료 애들이 얘 탈북자라고 막 전봇대 학교 보내는데 막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여기를 비할 의도로 붙이긴 했는데 얘는 탈북민이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겠는가? 저는 본인이 그렇게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탈북민이고 저는 수목지구 출신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뭐 이게 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객관적인 용어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얘를 왕따시킨 것은 학폭으로 처리가 되니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일단 절차를 밟고 근데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게 욕은 아니잖아요. 욕도 아니고 모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의 머릿속에는 뭔가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한 건 맞죠. 나쁜 짓이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식이 어느 날 우리 애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탈북민이다. 결혼하겠다고 충분히 뭐 그냥 흔쾌히 해줄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그 탈북자 출신 변호사 2명 중에 한 사람은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은 안 했어요. 인물도 조금 똑똑하죠. 변호사까지 됐으니까. 되게 착해요. 주변에 누굴 소개시켜주면은 대부분 꺼려해요. 그래서 이놈들 나이도 이제 40 가까이 돼가고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또 딸이 없어요. 딸이 있으면 어떻게 사회로 살아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포천이요. 아까 이제 우리 포천이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접경 지역에 있는 시군 중에 우리는 DMZ하고도 접하고 있질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서 통일이 된 제가 아는 유일한 그 당시 옛날에 군이었으니까 군입니다. 포천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가 한국전쟁 기간 통일이 됐어요. 다른 시군은 다 다시 분단이 막 돼버립니다. 근데 포천은 물론 그 당시 포천하고 지금의 약간의 변동이 있죠. 저희 같은 관이면은 83년도까지 연천이었어요. 83년도에 포천이 되는데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일을 경험한 군입니다. 통일했다는 것은 뭐냐? 통일되면서 수복지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민증 발급해줘야죠. 뭐 이런 업무가 다 이미 통일의 경험을 겪은 겁니다.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그리고 포천 중에 저쪽 38선 그 위쪽은요. 아직도 유엔선 관할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한국전쟁 끝나고 53년 10월달, 7월달에 이제 휴전협정하고 54년 10월달에 유엔군 사령관이 각 지역의 수복지구 지역의 군단장들을 만나가지고 그 지역 행정 관할권을 이양식을 합니다. 저쪽 지역 포천 저쪽 위쪽은요 행정 관할권을 넘겨받았는데 관할권이라는 건 사법관할과 입법관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넘겨받지 못했어요. 근데 넘겨준 사람이나 넘겨받은 우리나 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그 송금 문제, 지금도 이거 계속 싸우고 있고 지금 정책관 청구에서 다투고 있고 그런데 처벌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벌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핵미사일 개발하는데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관리하는 기간을 거의 축소해야 된다고. 시간이 많이 축소해요. 그리고 통일부가 계속 관리하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 홍보도 정부 주도가 만들지, 정부가 좀 초창기 하더라도 시민단체가 만들지 문제인데, 정부는 전문성이 있고 시민단체는 현장성이 있죠. 물론 NGO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NGO들 그렇게 좋게 안 봐요. 귀찮게 하는 존재로 봅니다. 저희가 활동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라 이 정도로 마치고, 그다음에 뭐 토론을 통해서 또 질문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